앞서 해외 주요 국가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는 사실 단어적 차이만 있었고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우리나라 개인정보의 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항상 그러하듯이 용어 정의가 매우 중요해요. 항상 그 법률의 1조는 입법 목적이죠. 그 법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2조에는 항상 정의가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2조 정의 중에 맨 첫 번째 제1호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한번 읽어보자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아니겠네요. 여기에 해당해야지만 개인정보요. 자, 감옥,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남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목, 감옥 또는 남목을 제1호의 2, 1호의 2가 이번 신설됐거든요. 감형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감옥 같은 경우는 직접 식별이 가능한 1등급 정보예요. 남목 같은 경우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 2등급의 정보예요. 다목 같은 경우는 감형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말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제가 구별을 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맨 뒷부분에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다룰 때 영향평가 고시에 이제 개인정보 등급표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 짓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 수가 끝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성립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생존성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관련성, 세 번째로는 식별성, 네 번째로는 입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생존성을 살펴보자면 살아있는 자에 한해요. 즉 살아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망자의 정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유족하고 연계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게 돼요. 그 여기서 연계성은 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관련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죠. 관련성. 관련성은 수집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프라이버시 때 다루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 뭐 사실이죠, 판단하는 정보,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구별하는 정보,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있겠죠. 뭐 주민등록번호 또는 바이오 정보가 있겠죠. 이런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 상황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정보도 있겠죠. 뭐 교통 정보도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뭐 건강 정보, 건강 상태, 뭐 위치 정보, 뭐 재정 정보, 근데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집 목적에 부합하여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다를 내용이 또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언급 드리자면, 몇 번 이렇게 비슷한 게 계속 지나갈 거예요. 계속 해야 되니까. 뒤에서 한번 더 다룰 거를 앞에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개인정보는 객관적 사실이죠. 아까 이름 나왔으니까 이름 같은 경우 사실이죠.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하죠. 홍길동을 임꺽장이라고 하진 않죠. 주민번호도 주민등록번호도 사실인 거죠. 이 객관적 사실 말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제3자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 평가, 어떤 견해. 아, 임꺽정은 되게 못생겼어. 홍길동은 키가 120cm야. 120cm? 말도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막 허위 뉴스를 퍼뜨려요. 이런 주관적인 정보도, 사실이 아닌 정보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설명하기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정을 들어서 예를 들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어떤 사업장의 대표가 홍길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홍길동의 이름도 있을 수 있겠고, 홍길동의 주소가 자택 주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자택 주소는 결국엔 사업자 등록증에 공개된 정보잖아요. 사업 정보, 그 사업 운영 정보죠. 이때는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사업 운영 정보로 보게 돼요. 이런 사업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닌데, 만약에 사업 처리에 필요한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거래처가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A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대출 광고, 막 그런 불법적인 광고를 위해서 A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다 취득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사업 목적 외죠. 이거는 이 사업을 목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죠. 사업 목적 외이기 때문에 이때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홍길동의 주소는 사업 운영 정보가 아니라 개인 정보가 돼요. 즉, 다시 정리하자면 목적 외 필요 이상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홍길동 A 사업장의 정보가 아니라 홍길동의 개인 정보로 처리하게 돼야 돼요. 이때부터는 홍길동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앞에, 차량 앞에다 이제 전화번호를 달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가면은 차량 앞에 다 전화번호가 있죠. 이때 이제 차주가 차량 앞에다가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거는 왜겠어요? 어떤 급박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목적으로 이제 불가피할 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공개한 정보잖아요. 이 예방 차원으로 공개한 이 정보를 공영주차장에 가서 쭉 주차된 차량에 전화번호를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대부업 광고에 사용한다면 이거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게 된 거예요. 이건 실제 판례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실제로 공개된 정보냐, 이런 논쟁 속에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존성과 관련성을 확인했고요. 그럼 식별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말 그대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되죠.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해당 정보로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고, 해당 정보로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했어요. 그 조건이 10개였는데 여기서 10개는 뭘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약간 좀 학습 차원이니까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좀 저는 극단적으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유치원생이라고 할게요. 유치원생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전지현이라고 할까요? 어떤 연예인 굿즈를, 그러니까 연예인 상품을 가지고 놀다가 우연찮게 퍼즐 형식으로 이렇게 막 짜맞추다 보니까 전지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정보는
해당 유치원생이 우연히 가지고 놀다가 결합된 정보죠. 즉 쉽게 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쉽게 결합이 되었다는 건 지금 현대 시점이에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지금 현대 시점에 통상적으로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해요.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냉장고 휴대폰이라고 했어요. 무전기 완전 커가 네모내가지고 냉장고 휴대폰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액정이 막 접히죠. 20년 전에 액정이 접힌다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을 거예요? 뭐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죠. 이거는 현대 사회의 통념상 현대 기술로 납득 가능한 수준을 말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때 시기에는 굉장히 쉽게라는 기술이 없어서 이때 과거에 수집을 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수집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 중 2년 후에 불과 2년 만에 이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 바로 식별이 된다면 지금부터 얘는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물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이제 정보 주체와 연관된 정보는 뭐 생성 정보도 말씀드렸겠지만 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처리하라고 저는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입수 가능성인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 볼 만한 거는 제가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만 개인정보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거를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어떤 블랙 해커가 정보 주체의 정보를 해킹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맞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입수 가능성은 결합할 때예요. 요 앞에 결합 보이시나요? 좀 지저분한 거 다시 지울게요. 안 그래도 악필인데 참 지저분하니까 더 그랬죠. 자, 빨간색 보이시죠? 결합할 때예요. 결합할 때. 무슨 말이냐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결합한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렌식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포렌식에선 그렇죠. 원본 데이터 무결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는 백업을 하죠. 원본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백업본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법적 중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법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할 때 합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반드시 3번 정도 정독을 하세요. 개인정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 애습은 안 하셔도 돼요. 복습만 하세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반드시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학습한 이런 성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